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나입니다. 네, 이번에 규제가 나왔죠. 6월 27일 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었어요. 규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딱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 너나이님 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설명 안 해주시나요? 네, 규제 나왔는데 첫 번째 규제고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채널은 다 소개해 주는데 왜 너나이님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 7월 4일인데 오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후 일주일 동안 실제로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버전으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번개 콘텐츠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기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배경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기사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 이게 이제 당일날 규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나온 거죠. 6월 28일 날 주담대 한도 6억 사상 초유 규제의 배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규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규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 이 밑에 이 표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정리가 잘 해주셨어요, 기자님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해서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서 제일 핵심 규제는 이겁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의 총액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연 3억이다 막 이런 초고소득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대출을 막 15억씩도 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예전에는 집값 대비해서 대출 나오는 비율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떠한 집을 사든지 대출 맥스는 6억입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집값 6억 기준이 아니고요, 대출 6억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규제예요. 예전에는 집값이 15억 이상이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9억부터 15억까지는 20%만 해드립니다, 집값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집값 기준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규제를 새롭게 낸 겁니다. 처음 나오는 규제고요. 여기 보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만한 게 여기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예전에는 뭐 은행별로 30년, 40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30년이 40년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 규제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더 그 차주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 해가지고 2주택자 이상이나 1주택자가 즉 2주택제 혹은 3주택, 4주택제를 매입할 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제 아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대출을 받으라 이거예요. 또 다른 거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미 1주택자잖아요. 그럼 그분들까지 대출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갈아타지 못하고 실수요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즉 계속 1주택을 유지하라는 거고요, 대출을 받고 싶다면. 두 번째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 이거는 1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은행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1억에서 2억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1억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에는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가 은행마다 50년 만기 이제 없죠. 40년 만기로 은행마다 좀 유연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전부 모든 은행이 제한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년 만기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가 30년 만기보다 월 상환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 규제를 조금 더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차주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게 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매수자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전세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계약,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집의 집주인이 바뀐다. 전세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거든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이거 모든 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6억짜리 집을 사요, 내가. 그리고 이 집의 뭐 전세가 4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이 을에게 팝니다. 근데 이때 을은 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그래서 내 돈 2억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4억의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갑을 병이 전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런 경우에 원래는 병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었어요. 근데 전세가 4억이니까 대출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계약서를 들고,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전세 대출 2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차단하는 용도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존 아파트인 경우도 있는데 이 갑이 분양사, 건설사고요. 을이 수분양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요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신 분이 전세를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죠.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를 들어 서울 분양 아파트다. 가격이 막 이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3억 분양가. 전세를 뭐 한 8억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을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금 8억 들고 있는 사람이면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현금 8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새 아파트 살래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5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신축 입주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대출 규제 일주일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양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집값에 뭐 한 예를 들어서 1억 모자라요. 근데 내가 연소득이 5천이에요. 1억을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았는데도 1억이 모자라. 근데 난 저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신용대출을 은행에 가갖고 따로 일으켜갖고 1억을 받아서 그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은행별로 연소득 한두 배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연소득 이내로. 즉, 그런 분들이 이제 5천만 원밖에 신용대출을 못 받고, 심지어 내가 기존에 신용대출을 쓰고 있었다고 하면 신용대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요것도 좀 강력한 편인데, 여기 뭐냐면, 두 개 있네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조정 및 전입 필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전입 의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내에 그 집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놓고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까부터 계속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데 뭐냐면, 실수요가 아닌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책대출 최대 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이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이제 6억까지 한도를 제한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고가주택, 뭐 10억 넘는 이런 고가주택에 대해서 보통 6억 넘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으니까 그런 것만 수요를 억제하는 것 같지만, 정책대출도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책대출 중에 예를 들어 신생아 대출은 5억에서 4억으로 줄고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4억에서 3억 2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3억에서 2억 4천, 그 외에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 5천에서 2억.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줄어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신생아는 매매가가 9억 이하예요. 그리고 이 그냥 디딤돌 대출 있죠, 이런 거. 요거는 6억 이하입니다.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저가주택에 주로 활용되는 이 정책대출, 중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정책대출에 대한 돈줄도 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이건 뭐냐면, 전세대출이 예를 들어 전세를 내가 1억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9천만 원까지도 해줬거든요, 전세대출을. 이거를 8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제 내용을. 규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규제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이라면 수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 정책은 대출이 있고요. 조세가 있습니다. 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을 짓겠다 이겁니다. 공급. 수요는 수요를 어떤 때는 유도하고 부양하고 수요가 돌 수 있게 하고 어떤 때는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해요. 이걸 억제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급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을 더 짓겠다 언제까지 요겁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거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래를 쉽게 하거나 거래를 어렵게 하거나 예를 들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것들은 거래를 쉽게 하는 거죠. 대출을 좀 더 해줘서 그쵸? 금리를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이런 게 수요를 조절하는 겁니다. 무조건 억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로 수요를 부양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이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공급세 대책도 조만간 뭐 발표를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대출은 지금 요것만 한다는 거죠. 요것만. 그러면 대출은 뭐가 있느냐? 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씩 정리하면 주담대가 있고요. 매매할 때입니다.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거는 전세. 신용대출이 있어요. 근데 신용대출은 이거는 주로 매매할 때 쓰죠. 요렇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주담대는 6억 제한, 그리고 이 9억 이하 정책 대출에 또 한도를 축소했고요. 전세 대출도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신용 대출은 연간 연소득의 2배에서 1배로. 자, 이게 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것도 제한, 이것도 제한, 이것도 제한입니다. 즉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다 죄겠다 이겁니다. 이게 큰 맥락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그 대출 규제 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요거를 제가 한번 또 기사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제 나온 기사고요. 서울 주택 구매자의 32% 이상이 6억 이상 대출을 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 헤럴드 경제 홍승희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너무 진짜 열심히 좋은 기사를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그 주택의 거래를 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서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본 겁니다. 이게 아주 뇌피셜이 아니고 데이터 근거에 아주 좋은 기사인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게요. 보면 서울에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거래한 비중을 본 거예요. 서울에서 비율입니다. 1월 달에는 31%, 2월에 35, 31, 28, 32, 28.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한 서울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대략 10채 중에 3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궁금한 게 6억 이상의 대출을 규제를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가지고 막 전문가분들도 나오시고 막 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뇌피셜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조금 그 영향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에서 10건이 거래가 되면 이 중에 3건은 대출이 6억 이상. 여러분 제 악필이죠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잘 써볼게요. 다시 좀 성의 있게 쓰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거래가 10건이 되면 이 중에 3건은 대출이 6억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7건은 대출이 6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규제는 6억 이상 하지마! 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규제가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거래된 거 10건 중에 3건은 거래가 안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3건은 거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향을 가늠하고 싶다면 도대체 이 3건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고가주택과 고소득자가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은 커졌다.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실제를 본 겁니다. 거래를.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가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무려 56%예요. 다음은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위 지역이 대출 잔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에서 56%래요.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있었다면 강남에서 일어난 거래의 56%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있었더라면 성동구는 50%가 지금 매매 거래의 절반이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마포도 40%가 안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지역, 강남 3구랑 마용성 같은 곳은 적어도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규제 나오기 직전 저희 구해줘야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항상 이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뭔가 비정상인 시기가 되면은 뭔가가 나옵니다. 사실 일주일에 1억, 2억씩 호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패닉이 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6억 이상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강남 3구랑 마용성에 많으니 이 6억 규제가 그 지역에 일단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는 30%가 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처분 자금을 가지고 세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이들 중 부동산 처분 대금이 있는 거래 건수는 19,000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갈아타기 수요였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그랬죠.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집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30%가 6억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 3구랑 마용성, 강북 3구라고 합시다. 네, 강북 3구, 강남 3구. 이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서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을 봤더니 이분들 중에 60%가 무려 기존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한 이 미천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대출 6억을 얹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출 6억이 막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씨가 서대문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을 9억에 매도를 했어요. 9억 팔았어요. 매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출을 7억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16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혔죠.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마포에 내가 가려던 아파트를 안 가고 그거보다 낮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수요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안 좋은 데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대문 사시던 분이 그 뒤에 흔히 말하는 서대문보다 더 서울에서 외곽인 은평구나 아니면은 고양시 덕양구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막혔죠. 이게 막혔으면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할 확률이 높느냐?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에이, 텄다. 맞나요? 그러면 이분은 원래 이 집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9억에 팔려고. 근데 이 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물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매매 거래가 이 하급지 지역들도 거래가 주는데 여기는 이 상급지는 매수가 약해져서 거래가 줄 수 있고요. 하급지는 매수만큼 매도도 약해집니다. 둘 다. 요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너나이님 하급지에 풍선 효과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매물이 들어가면 서대문에 막 사람들이 서대문 풍선 효과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무조건 풍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출도 줄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9억의 신생아 대출 이런 거 다 9억 이하 주택이잖아요. 디딤돌 대출 6억 이하. 그러니까 신생아 디딤돌. 근데 이것도 대출 한도를 5억에서 4억으로 줄였고 이것도 뭐 3억에서 2억 4천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돈줄이 죄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매도도 그만큼 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만 줄어들고 사람들만 팔려고 아우성 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갭 투자 마킹이 답이 없네요. 대출 규제 후폭풍 서울서 계약 취소 164건.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수를 포기하는 게 속출하고 있어요. 네,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우려되니까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등 3040 패닉바잉 지역서 많아.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기자님 피셜입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약 해제가 많은 자치구 해가지고 많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기존 대비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거의 서울의 전 지역 공이 기존보다 계약 취소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접수가 안 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약만 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서 그게 시장의 계약 취소로 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사 포기요. 서울 외곽도 집주인들 매물 계속 거둔다.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대문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우, 야, 나 이거 못 가겠다. 나 원래 마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혹은 강동구 사시는 분이 아유, 나 이번에 잠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되겠다. 대출이 안 나와서 그냥 눌러 앉아야겠다. 자, 내가 눌러 앉아야 되니까 이 집을 내놨던 거를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물이 걷어지는 거고, 그게 왜 어디부터 되냐면 그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시던 곳들, 거기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단순히 야, 이제 풍선 효과니까 막 여기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출,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도 돈줄을 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또 어려워해요. 이런 규제 상황에서 섣불리 집을 사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장을 막 마구잡이로 예측하고 이런 콘텐츠를 보시면서 막 마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을 하면서 제한을 하면서 그 신규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약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규제가 끝일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규제가 과연 끝이냐, 더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이라고 하시죠. 네. 규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겁니다. 수요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대출과, 즉 금융과 세제입니다. 공급 말 그대로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대출 규제가 세제 규제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대출 규제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10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11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다음날 시행,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6.27 대책이 6월 27일 날 11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10시인가 9시에 모이셨대요. 높으신 분들이. 그래갖고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규제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11시 반까지 끝냅시다. 11시 반에 딱 끝낸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불러가지고 자, 우리 대책 이렇게 정했고요.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좀 아쉽긴 아쉽죠. 네, 좀 아쉽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날 힘들어 했는지, 예, 대출 받고 막 하려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 빠르게 강한 단호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대출 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세제 규제보다 쉬운 게, 세제는 법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법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죠.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절차적으로 번거롭잖아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좀 있으면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요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트랙 전략. 이거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는데, 국민과의 대화,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공급하겠다. 공급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 주택용지 전환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요 얘기도 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요게 많이 나오던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였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기존의 신도시들, 4기 신도시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이거 속도를 높이겠다. 기존의 택지들, 그 다음에 정비 사업 해야 되는 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억제책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요의 억제책에 대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세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출도 여기서 더 규제할 수 있어요. 더 쪼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약 처방으로 대출 6억 한도가 아니고 이걸 뭐 3억으로 줄여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세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닌데요, 너나이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막 그렇게 막 많이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제까지 건드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이 진성준 위원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고 계시겠죠.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사이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동산 상황 심각하면 최후 수단으로 세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책이 여기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 날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에는 또 금융, 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대출이고요. 세제는 뭐 보유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제도 뻔합니다. 뭐가 나올지 대충 압니다. 왜냐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리고 공급이 있습니다. 이건 없었죠? 내용이.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싹 정리를 하면 대책, 수요, 금융, 대출, 공급, 세제 이거는 또 나눌 수 있죠. 주담대, 매매, 신용, 매매, 전세. 이건 전세입니다. 영향을 주는 게. 이거를 6억 한도. 그리고 30년 정책 대출도 다 쪼인다. 이거였고요. 신용대출 연소득만큼만 연소득의 1배. 전세대출 90%에서 80%로. 그리고 여기 기타로 6개월 내 전입 이런 걸 줬죠. 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나누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급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급은 신규 택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 개발이죠. 그리고 원래 4기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겠다.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요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아서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한 판에 정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요 고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6억은 고가 시장 매수 위축. 근데
이거 말고 정책 대출은 중저가 시장 매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여기는 매도도 위축이 될 거예요. 매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으니까. 그리고 여기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 90%씩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80%로 제한하나 90%로 제한하나 제가 보기에 실제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 시장 영향일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볼 물건이 많아질 겁니다. 현장에 가면. 예.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당연히 물건이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볼 집이 없다, 물건을 거둔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물건이 좀 늘어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상황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 추격 매수 조심하세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매매하기에 편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2년, 3년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위축되시는 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준비해야 할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공급 쪽 있잖아요. 이 공급은 솔직히 공급은 제가 파란색으로. 자, 요거 그냥 똑같을 겁니다. 네. 뭐 속도 내겠습니다 하는데 현장 가보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왜냐면 뭐 공무원분들이 가가지고 3기 신도시를 빨리 할 수, 막 같이 막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존에 조합원 분들이 있거든요. 이 조합원 분들은 당연히 내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헌집 줄게 새집 플러스 수익 다오 이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막 이거는 너무 이거 욕심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본인이 손해보길 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머릿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헌집을 줄 테니 새 집과 수익을 다 같이 다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반드시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을 차질 없이 빚어지게 하는 이런 묘수가 나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어떤 묘수가 나와서 실제로 이거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조합원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면은 이거 재개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많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공급 쪽은 크게 달라질 일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는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요는 감소, 공급은 부족하거든요. 지금 부족한데 이게 빠르게 공급될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유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부족 유지. 이게 이 감소된 이 텀만큼 얼마나 빠르게 이걸로 보완을 하느냐, 수요가 눌려있는 이 시간만큼 얼마나 빠르게 이게 보완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집값이 다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수요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실수요자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 요 희망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이상 대출을 내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DSR 40% 고려했을 때. 즉, 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중위소득이 뭐 1억이 안 되니까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영향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전이나 규제 후나 나의
대출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매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주택자분들 중에 6억 이상 대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까 흔히 말하는 그 중하급지 쪽에 수요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하급지 쪽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서대문 같은 그런 데는 또 매수가 위축되는 것만큼 매도도 위축이 됩니다. 왜냐면 갈아타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기대보다는 이 기회에 지금은 그래도 매물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거래가 좀 늘어나는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 좀 그 쉽게 말해서 사기에 편한 시기가 됐으니까 꼭 반드시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규제가 제가 항상 솔직히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맨날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1주택 갈아타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네, 이걸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이건 있어요. 이거 역시 막 집값 하락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금과 대출인데 대출은 6억이에요. 막혔어요. 그러면 내 현금으로 더하기 대출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몇 억 이렇게? 이걸로 사실 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집을 하나만 정해놓고 보셨다면 이걸 좀 여러 개 보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마포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강남만 봤다. 그러면 이제 강남 말고 뭐 용산도, 송파도 이렇게 다 같이 보시면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 그때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액을 좀 늘려보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하나만 놓고 보지 마시고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들은 어떻지? 내가 지금 변화된 대출 환경에서 갈아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은 뭐가 있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아타기는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40분 동안 떠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번 대출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지만 지금 시장의 공급이나 금리, 금융 환경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쪽에 더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집이 사람보다 많으면 안정이 돼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책으로 수요를 잠깐 눌러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어려워하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과열일 때는 조심하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발품 파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해서 해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또 빠르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어요. 많이 봐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동생한테, 형한테, 친구들한테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